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두 분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진태원 선생님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계시고 황해문화 편집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많이 유명하신 분 선생님이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미국 유인호 학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축하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했었고요. 양창렬 선생님은 파리 일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수료하고 오셨는데 저희 현대정치철학연구회의 중요한 주축 멤버이십니다. 양창렬 선생님도 번역서를 꽤 많이 내셔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원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양창렬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소개받은 양창렬이라고 합니다. 일단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종합토론의 제목이 5.18과 우리의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거를 쪼개서 5.18, 우리, 혁명 세 단어로 이제 쪼개더라도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좀 많았었고,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할 때 일단 금일 논의된 주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그리고 오늘날 혁명론의 어떤 정점들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좀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오전에 앞 세션에서 5.18 운동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5.18을 사상의 관점에서 정리했던 시도들이 무엇이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 재언을 준비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뒤늦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혹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혁명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앞서 발표하셨던 정원옥 선생님과 특히 아홉기, 유시욱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옥 선생님께서 이 공식 기억 혹은 제 언어로 말하자면 이제 대문자 역사에 맞서는 대항 기억을 형성하는 기억 투쟁의 문제를 좀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가로 하여금 제대로 된 과거 청산에 나서도록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역시 과거 청산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과거 청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정원옥 선생님께서는 이제 구술사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이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철학 내지 이제 앞서 논의되지 못한 혁명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정원옥 선생님의 발표 내용들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두 번째 대조에서 시사했던 회역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서실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회역이라는 것은 저장된 과거를 단순히 떠올리는 회상하고 달리 과거를 구제되어야 할 혹은 구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과거를 재현장화시키는 기억의 실천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특히 회역은 미종결된 것을 종결되는 것으로, 종결된 것을 미종결된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라고 발터 베냐민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역이라는 개념은 이 과거 청산이 단순히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과 불의의 책임을 느끼고 문제를 지속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원옥 선생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과거 청산의 문제와 해역이라는 개념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원옥 선생님의 발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제 궁금증 혹은 문제는 시민이 과거 청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보충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그 기억하는 주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라는 물음이 좀 남았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오키 요시유키 선생님이 좀 연결되는 답변을 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오키 요시유키 선생님이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그 물음에 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5.18을 혁명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의 그 NL, CA 운동권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하는 주체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뭐 NL의 경우에는 5.18을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과 역사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CA의 경우에는 5.18을 도래할 혁명의 신호로 투사하였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발터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개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제 아오키 유슈키 선생님의 발표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기억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기억하는 주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들이 있고 기억하는 주체들 안에서 어떤 균열이 있다. 특히 5.18이라는 혁명적 대의의 이면에서 공포나 부채 혹은 죄의식 혹은 뭐 심지어 무기력을 겪었던 사람들의 억압된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뭐 공식 기억 대 뭐 대항 기억 이렇게 이제 두 쌍으로 놓고 보는 그러한 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뭐 서로 상충하는 대항 기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줬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그 토론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학생운동의 역사관에 의해 억압되었던 것이냐라는 김원 선생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자 대항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이한 기억과 정서가 사실상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겪는 멜랑콜리의 정서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정서들이 비단 1980년대 운동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 기억하는 주체들에게도 반복되거나 혹은 뭐 전염되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도와 멜랑콜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언급이 되었던 진태화 선생님의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라는 텍스트에서도 책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김정환 선생님도 최근에 비혁명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개념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김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비혁명의 시대에서 1980년은 아니지만 1991년 5월 투쟁을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투쟁의 대의는 혁명이 아닌 죽음이었고 구호는 처벌하라, 살려내라였다. 이를 두고 이제 김정환 선생님은 혁명에 대한 어떤 망설임, 특히 당시의 국면을 돌파할 수 없는 대안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연합이 구성되지 못한 채 모든 권력이 야당에게로 환원된 상황에 대한 어떤 무기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진태훈 선생님 역시도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초반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를 대안 없음과 전망의 부재, 그다음에 대중들의 정치적 무기력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되게 어떤 일종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이제 진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뭐 비단 뭐 1980년이나 1991년 5월 투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2008년 촛불이나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를 목도하면서 사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정서의 반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기라면 뭐 1986년 5월, 87년 6월, 91년 5월, 2008년 촛불, 2016년 17년 탄핵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던 혁명은 온 적이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도해야 할 대상들은 계속 늘어가고 우리는 끊임없는 멜랑콜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제 사실은 뭐 조금 전까지는 뭐 에도와 멜랑콜리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두 분 선생님 역시나 이제 에도 혹은 뭐 청산 푸닥거리와 멜랑콜리를 단순 대립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에도의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에도의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타자, 그러니까 보통 흔히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도라는 것은 이제 에도를 함으로써 그 타자와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타자와 마주하고 관계하는 양식을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에도의 정치다라고 김장원 선생님께서 옳게도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에도의 정치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제가 계속해서 이번 뭐 토론에서 계속 제 중요 키워드는 이제 정서거든요. 이 기억하는 주체의 그 정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이죠. 특히 이제 앞서 뭐 에릭 씨의 이제 발표 그리고 홍명교 선생님이 이제 토론하시면서도 홍콩에서의 어떤 운동이 지속 혹은 회복 탄력성을 지통했던 것은 참여자들의 정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물음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려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슬픔의 정서를 기쁨의 정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알츠세르나 발리바르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새로운 인식에 도달함으로써 이 정서를 변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제기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제가 마땅히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새로운 인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 3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크데리다가 이제 막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스라는 유령을 이제 푸닥거리 하려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계속 유령으로서 되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막스의 이론적 유산 없이 누구도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틀을 5.18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만일 5.18이 우리가 완전히 청산할 수 없는 유령이다라고 한다면 5.18 없이 우리가 미래의 혁명을 사고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뭐 1980년대 운동권이 생각했던 내전 혹은 무장봉기일 것인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콩이나 미얀마 민중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계속 연달아서 떠오르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5.18과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자들이 있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지만 이제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5.18은 그나마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상징적 애도가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제 헌법 전문에 5.18을 새겨 넣자라는 이제 수사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이른바 이제 5.18을 민주화하는 청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청산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는 5.18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이제 애프터 5.18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애프터 5.18 그리고 우리의 혁명을 사고하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제 5.18을 운동으로 불러야 되냐, 혁명으로 불러야 되냐, 봉기라고 불러야 되느냐 등과 관련한 이제 이름 짓기 혹은 명명과 관련된 싸움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5.18, 비단 5.18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운동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에 이제 5.18이 만약에 헌법 전문에 이제 새겨지는 순간 마치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뒷받침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싸움에 놓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단순히 하나의 날짜 내지 단어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의 속성과 정의와 관련해서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크랑시에르가 이제 19세기 노동자들이 이제 1789년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해방의 3단 논법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헌법 전문에 그 새겨진 것들을 그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분명히 싸움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가 좀 길었었는데 애프터 5.18을 사고하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뭐 앞선 발표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억의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터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참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터 베냐민이 이제 그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억압받은 자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18은 어떤 억압받은 자들의 전통과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 1980년대 운동권들이 했던 것처럼, 특히 NL이 했던 것처럼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 그것을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5.18 이전 이후에 어떤 운동과 그것들을 연결함으로써 계열화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같은 경우에 5.18을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그 다음에 1979년 부마항쟁, 그 다음에 1980년 5월을 서로 연결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열과 다른 어떤 계열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추가로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억압받은 자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투쟁들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됐던 홍콩이 됐든 다른 나라의 해외 운동과 어떻게 연결함으로써 이 사건을 국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혹은 국제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터 베냐민이 물었던 것처럼 5.18에서 미처 완수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혹은 미래에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을 그런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청열 선생님의 그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세 분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이 커멘트를 겸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정원옥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제 국가적 기억하고 구별되는 이제 사회적 기억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구별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국가라는 게 과연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 말에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층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영어로 하면은 뭐 state나 이제 nation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 뭐 국민적인 것, 국민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또 국가라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이제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이제 뭐 우리 시민 모두의 것, 인민 모두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 레스 푸블리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것, 이 공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또 이제 국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거기 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하면 역시 이제 government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통치, 정부에 해당하는 차원이 있겠고, 또 아마 이 국가에서 좀 제일 아래쪽이라고 할까? 약간 좀 비열한 측면과 관련된 게 이제 좀 폴리스, 어떤 이 치안, 또 이 어떤 관료제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이 국가라는 말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옥 선생님이 국가적 기억하고 사회적 기억을 구별했을 때 아마 이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먼트나 또 이 폴리스 또는 이제 뷰로크라시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관료적인 기억, 그러니까 이 공식화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피해자, 또 민중의 상처, 피해를 이렇게 잘 재현하고 그것을 잘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는 끝난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자체의 어떤 이제 관료적인 그 관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제 기억으로 이 국가적인 기억이라는 그 말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제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국가적인 기억은 관이 이렇게 기록하고 관이 이렇게 공식화한 이제 기억이라면 사회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민이 이렇게 기억하고 민이 만들어가는 이제 기억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분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근데 이 국가가 공인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기억이 과연 영속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국가적인 기억하고 다른 기억이 과연 보편화될 수 있는 기억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또 국가에 의해서 제도화되지 않은 또 이 공식화되지 않은 그 기억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하고 또는 어떤 기억과 관련된 당사자 당사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당사자들의 한정된 국지적인 기억, 이 특수한 기억에 사실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원옥 선생님이 국가적인 기억과 구별되는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깔려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국가적인 기억이라는 게 너무 관료제화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치안적인 그런 기억으로 이게 이제 경직화되고 관성화됐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기억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억이 됐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성을 표현하는 기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근데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보편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특수하고 이렇게 분산되고, 말하자면 국지적인 그런 기억에 머무를 위험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통의 기억, 그러니까 이제 커먼 메모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공적 기억, 이 퍼블릭 메모리로, 말하자면 지향되고 이게 이제 승격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은 private memory, 또는 local memory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이런 어떤 가능성 중에 이게 커먼 메모리나 이제 퍼블릭 메모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자동적인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정옥 선생님이 원래 의도하신 진정으로 보편적인 기억 또는 진정으로 공통적인 기억 또는 공적인 기억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 국가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차이 또 양자 사이의 대립적인 측면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내부에서 좀 국가적인 기억을 내부에서 분화하려는 작업 또는 뭐 국가를 내부에서 민주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마디로 국가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국가 내부에서는 관료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치안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는 행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레스푸블리카의 측면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화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좀 생각을 좀 발전을 시켜보면은, 근데
그 정원석 선생님이 국가적인 기업과 사회적인 기업을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그 구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명한 타당성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역사적인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보면 국가적인 것은 그 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한자로 관이라고 표현하는 뭔가 관료제적이고 뭔가 억압적이고 그리고 뭔가 서민이라든가 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자들을 위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이게 국가다라는 이제 우리 이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와 관련되면 그것은 하여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좀 고달프고 좀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그 생례적으로 좀 멀리하려고 하고 국가 관하고 좀 이렇게 좀 엮이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좀 민중들의 좀 전통적인 그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정치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 중에 이제 필립 패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필립 패티시 공화주의의 이제 두 가지 전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전통은 루소가 대변하는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소가 대변하는 공화주의 전통은 어떤 거냐면요, 그 주권자로서의 주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피플이 정치적 주체가 돼서 이 레스푸블리카로서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이게 공화주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 것인가,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의 이제 그 공화주의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공화주의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패티시 얘기하기를 경험론적인 전통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전통에 따르면 이 공화주의의 핵심은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피플이 국가로 들어가서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국가로 포섭되지 않고 국가의 통치 아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국가 바깥에서 자신들의 이제 보유한 전통이라든가 습속이라든가 또 통치를 민중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공화주의의 또 다른 전통이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화주의의 이 두 가지 구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구별이고, 그 정원석 선생님이 국가적인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구별했을 때 사실 거기에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이제 정치 철학적인 그 어떤 가정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국가와 관련되면 하여간 그것은 관료제화되고 경직되고 또 이 지배자와 이제 연루가 되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 공동체와 관련된 이제 학술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운동에 이제 관여하는 여러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활동가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고 잘 유지가 되려면 이 관하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관과 뭔가 엮이게 되면 이 공동체 운동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정치 철학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제가 조금 더 이제 혁명의 문제하고 좀 관련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월러스틴이 몇 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하자면 유고작에 이제 됐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레프트라는 이제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글로벌 레프트 어제, 오늘, 내일 해서 이 강연을 했는데, 근데 이 강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전적인 혁명에 왜 실패를 했는가 이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러스틴의 핵심 논점은 고전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2단계 혁명 전략에 입각한 혁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김정환 선생님도 이제 그 비혁명의 시대라는 책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던 점인데, 2단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2단계 혁명의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서, 그때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혁명가들 또는 민중의 편에서 이제 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서, 두 번째, 이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 경제적인 개혁 또는 이제 그 변혁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 같으면은 이 소유 관계를 변화시키고 생산 수단을 이제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하고 또 기타 이제 다른 식의 이제 그 어떤 혁명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단계 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서 이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 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이 국가의 이제 그 변혁을 시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월러스틴이 얘기하는 2단계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꼭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고전적인 혁명에만 적용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2단계 혁명 전략에 입각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촛불 집회 이후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머리에 두고 있던 것도 바로 2단계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이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정권을 탈취해서 이 선량한 지도자, 민중을 위한 선량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2단계, 바로 이 정권을 잡은 선량한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을 위해서 또 대다수 이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여전히 아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다시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는 유력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서 이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서민이나 민중을 위한 개혁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2단계 혁명 전략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혁명이 됐든 아니면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됐든 간에 2단계 혁명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혁명 전략의 핵심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혁명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이 사회 질서를 변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이제 어떤 지주, 어떤 이제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월러스틴 얘기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고전적인 혁명 모델이 성공했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6.8 운동, 6.8 혁명의 중요한 의의다. 그래서 이 6.8 혁명,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전적인 의미의 2단계 혁명 전략의 실패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6.8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6.8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피플의 자율성을 실현하고 피플이 원하는 바를 지금 당장 실현하는 이게 이제 바로 6.8 혁명이 이제 추구하던 바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6.8 혁명에 입각한 또는 6.8 운동에 입각한 그런 이제 변혁 운동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사회학에서는 뭐 신사회 운동, 새로운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 또 뭐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로 이제 이런 의미의 그 사회 운동, 또 혁명 전략들이 이제 그 전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밤샘 시위 같은 것도 이제 있었고, 또 우리나라 아마 촛불 집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뭐 그 5월 1991년 5월 투쟁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그것과 다르게 지금 당장 이제 이 민중의 그 자율성, 또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에릭 라이 그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리더 없는 그 리더풀 무브먼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리더십이 충만한 그 운동을 수행하는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구현하려는 그 방식들인데, 근데 그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의 그 운동도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한계는 이런 의미의 운동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운동으로 확 끌어올랐을 때, 특히 이제 반독재 투쟁이라든가 반권위주의 투쟁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탄핵 이 투쟁이라든가 어떤 그 공통의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중운동이 확 불타올랐을 때는 이러한 의미의 사회운동, 대중운동들이 아주 정열적으로 이게 살아났다가, 근데 그 계기가 이제 꺾이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이런 운동들은 이제 금방 또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 운동들이 이제 소멸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일정한 사회적 기억으로 남죠. 남고, 또 어떤 차후에 민주화 운동, 또 나중에 사회 운동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이제 그 거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도 이제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혁명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획득하고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해방감, 어떤 효능감에 비춰보면 실질적인 내실은 상당히 좀 이제 부족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 people이라고, 영어로 people이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는 뭐 인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의 그 애매성이라는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ambiguity라든가 ambivalence라든가 또는 이질성이라는 문제, 또는 이 people 내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제 대립이라는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오키 선생, 요시유키 선생이 이제 제기했던 질문과도 이제 관련이 될 텐데요. 우리가 68 혁명 모델 또는 직접 민주주의 또는 민중의 자율성에 입각한 혁명 모델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이 피플이나 민중이 동질적인 정치적 주체고, 또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역량을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피플 내부에서의 어떤 대립, 갈등, 또 피플 내부에서의 어떤 운동 조직 간의 갈등, 대립, 이것은 모든 운동, 모든 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상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죠. 또 볼셰비키 혁명 때도 또 그랬죠. 아마 중국 혁명 때도 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아오키 선생 얘기가 1980년대 학생운동 당시에도 NL과 CA, 조금 더 이제 또 다르면 NL과 PD라는 대립의 이제 형태로 표현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people과 어떤 지배자, people과 독재자 사이의 그 대립, 만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people과 독재자, people과 지배계급 사이의 대립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people과 people 사이의 대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 people과 지배계급 사이의 이 대립을 위해서 우리 people 내부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우리가 단결해야 돼. 우리 이 차이를 던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차이를 던지고, 이 독재자 지배계급과의 투쟁에 우리가 이제 전념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전술적으로 또 일정한 계기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구호일 수는 있어도, 근데 그 구호 자체가 people 내부의 이 갈등이라든가 적대라는 문제를 이거는 해소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people과 지배계급 사이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people 내부의 노선 투쟁, people 내부의 그 적대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계급하고 맞서 싸운다고 할 때 NL이 보는 지배계급이 누군지, CA가 보는 지배계급이 누군지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eople 내부의 이 대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떤 68 혁명 또 68 혁명 이후에 제기됐던 많은 사회운동의 아포리아 같은 것들이 좀 설명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오키 선생이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학생운동가에 있어서 이게 균열의 원천이었다라고 지적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5.18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생운동가 내부의 균열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균열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원래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보편적인 상징은 이거는 통합과 화합의 거점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보편적인 상징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상징은 분열을 시키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적대를 불러일으키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을 몇십 년 동안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5.18이야말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갈등, 또 적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시절에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이유도 세월호가 지난 정권 내에서 제일 중요한 갈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불러일으킨 상징의 폭과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5.18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애프터 5.18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5.18에 대한 새로운 적대적인 우리가 표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이제 우리가 애프터 5.18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18은 너무나 오피셜라이즈 되고 너무나 이 국가에 의해서 잘 의제화되고 잘 제도화되고 또 잘 말하자면 신성화된 사건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5.18은 누구나 다 그 민주화 운동으로 추모를 하고, 그래서 올해 5.18에는 야당도 전부 다 몰려갔죠. 이게 이제 지난 정권만 해도 5.18은 이 집권 여당 박근혜를 비롯한 집권 여당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전부 다 5.18을 추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국가의 공식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자리가 잡았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양청일 선생도 얘기했지만 5.1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도의 대상이 됐다. 정신분석적인 의미에서 애도의 대상. 근데 정신분석적인 의미에서 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과거의 것으로 완전히 확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공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적인 의미의 애도죠. 그래서 이제 5.18이 국가가 공인하는 민주화 운동이 됐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확실한 국가 유공 활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5.18은 이제 박제가 됐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프터 5.18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5.18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적대적인 해석, 거기에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는 새로운 해석들이 이제 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물샐 틈 없이 국가화된 공인된 5.18 여기에 뭔가 배제된 거, 뭔가 반갑된 거, 그래서 이 겉보기에는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쪼갤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아마 5.18이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미래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어떤 표상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을 쭉 하셔가지고, 네, 이건 끊기가 어려웠고요. 사실은 너무 재밌어서 저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양창렬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들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 진태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47분 뭐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더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정원업 선생님이나, 네네. 그러면은 뭐, 정정훈 선생님 혹시 사회 보셨는데 혹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생각보다 오늘 발표가 3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뭐 스피커나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진행상의 문제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은 오늘 행사를 위한 자료집이고요. 오늘 토론한 내용과 오늘 2부 발표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현대정치철학연구에서 소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소책자가 나오면은 좀 안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18 서울기점사업회에서 회장님하고 사무이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 계속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